자, 김소월의 초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월은 여기 나오지만은 1902년에서 1934년 동안 짧은 일생을 사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아주 대표적인 시인이죠.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 그 다음에 전통적인 리듬, 운율이라고 하죠. 이거를 표현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목이 왜 초혼이냐? 이 초혼에서 초는 초대한다는 거예요. 혼은 뭐냐면은 혼이죠. 영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혼을 불러들인다, 초대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초혼이라는 제목에서 전통 의식이 강하게 환기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혼은 사람이 죽었을 때 혼을 소리쳐 부르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죽은 사람이 생시에 입던 윗옷을 갖고 지붕에 올라서거나 마당에 서서 왼손으로는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옷의 허리 부분을 잡고 북쪽을 향해서 아무 동네 아무개 복, 그러니까 아무 동네 아무개 복은 이제 어떤 동네에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죠. 누구의 복이라고 3번 부르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초혼이라는 제목 자체에서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그거를 모르겠지만 사실은 초혼이라는 제목 자체에서 이 시의 시적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어떤 사람과 사별한 상황이구나. 화자가 사별했다는 건 이제 죽어서 이별한 거니까 그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전통적인 우리의 정서인 한이 있는 거죠. 굉장히 슬플 거 아니겠어, 그죠? 그래서 그런 한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기타 표현 방식, 그 다음에 뭐 망부석소라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초혼. 1년 보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자, 우선 보이는 것은 이어 그래서 그죠? 네, 같은 의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운율감을 그죠? 표현하고 있죠. 이어는 여기 지금 종결어미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종결어미를 반복해서 반복법도 있고 영탄법도 있다. 그렇죠?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시에서 감정을 절제하는 경우가 있고 감정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작품은 감정을 어떻게 하고 있다? 네,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거죠. 시에서 보통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그랬을 때 감정을 절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효과가 매우 큽니다. 어찌 보면 노출하는 것보다도 큰데 이것은 굉장히 이제 절절하게 표현을 한 작품입니다. 감정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름이 산산이 부서지고 헤어지고 주인이 없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다 그랬으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어쨌든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님과 이 이름의 주인공이죠. 이 주인공과 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그 말 한마디가 뭐겠어? 사랑한다는 말이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여기서 뭐가 느껴진다? 후회가 느껴진다. 내가 미리 고백했을 걸 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있다. 자, 이 후회를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은 회한이라고 그래요. 회한. 회한이 뭐냐면은 후회스럽고 한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계속 이어가 반복되고 있죠. 리듬감 체크. 그 다음에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서산마루니까 해가 지는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적인 배경이 매우 애상적인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 애상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슬프단 얘기입니다. 애자가 사랑 애자만 있는 게 아니죠. 슬플 애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상적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저녁, 여러분들 그 노을 같은 거 본 적 있나요? 보면은 굉장히 슬픈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적 배경을 통해서 죽음의 이미지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해가 넘어간다는 거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면 죽는다는 의미니까 그런 게 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슴의 무리도 슬피 온다. 여기 사슴 동물이 나왔네. 동물이든 사물이든 이것이 정서가 나타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에 혹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화자의 정서와 사물의 사물의 정서가 일치해야지만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서가 다르다 그러면 감정이입이 아니에요. 같을 때만 감정이입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사슴에는 감정이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가 앉은 산 위에서 그랬죠. 공간적으로 떨어져 나가 있다 그랬으니까 거리감이 느껴지네. 그리고 단절감, 고립감, 외로움 이런 여러 가지 정서들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작품을 공부할 때는 자꾸 외우려고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느끼고 또는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러니까 화자의 상황과 정서와 태도를 중심으로 그 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작품을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낱낱이 외우겠다는 거는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틀이 있어야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도 잘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틀에 맞춰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상황, 정서, 태도입니다. 자,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여기서 하늘은 사랑하는 님이 간 곳이겠죠. 땅은 화자가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너무 넓다는 거는 삶과 죽음. 나는 지금 살고 있고 님은 죽어 있고 죽음 사이에 뭐를 느낀다? 거리감을 느낀다. 근데 이 거리감은 극복될 수 있는 거리감이다?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작품들은 극복을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망매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누이 동생이 죽었는데 죽어서 다시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감이 극복되는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거리감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 가족을 이름이여. 돌 그러니까 돌이 한자로 뭐죠? 석이잖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돌이 됐다는 망부석설화가 있어요. 그 망부석설화와 관련이 있다. 이것도 우리나라 전통 설화이기 때문에 김소월 선생이 요거를 쓰면서 김소월 시인이 쓰면서 여기 작품에 차용했다. 차용은 빌려서 넣는 건데 차용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리움이 사무치고 슬픔이 사무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됐죠? 그럼 이제 작품 구성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1년 볼까요? 죽은 이멜, 그죠? 이메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아주 절망적인 슬픔을 느낀다. 그 다음에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회한을 느껴요. 회한이 뭐라 그랬어? 후회스럽고 한스럽다. 이런 것들이 다 시험 포인트야. 자, 임의 상실로 인해서 허무감을 느꼈다. 그 다음에 삶과 죽음 사이에 절망적 거리감을 느꼈다. 그렇죠? 네,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그 다음에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의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런 정도 이해하면 돼요. 여기 대단한 의지가 있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나는 망부석이 돼서 당신을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당신을 사랑한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의지가 이 작품에서 크게 부각될 여지는 적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초호는 간단하게 정리 다시 하면 님이 지금 죽었는데 그래서 사별했어요. 그래서 그 절절한 슬픔을 말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